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쳤네요. 어제 저녁에 쌩쌩 바람 부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올해 48인 응급의학과 개원의입니다. 개원을 한 지는 이제 내년이면 5년째가 되네요. 그 전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요. 아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참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저보다는 물론 제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 옆에 있던 저도 아내를 오해하고 이혼까지 할 뻔했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끔 아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롤러코스터에서 안전하게 내려서 이제는 웃으면서 회상할 수도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이 사연 채널에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딱 요즘 날씨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내를 만나서 따뜻한 날씨에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한파에 몸이 꽁꽁 얼었던 적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여보, 사랑해. 제가 요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야, 나도 사랑해. 그러면 아내도 같이 웃으며 사랑한다고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표현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 아이들을 공부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일을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폭풍이 몰아치던 그 시절을 글로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어요.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형 하나에 여동생 하나를 두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케이스입니다. 저에게 극복해야 할 눈앞의 난관이라고는 의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저와의 싸움뿐이었어요. 그렇게 학업 생활을 충실히 하고 원하던 대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군의관으로 졸업한 후에 저는 대학병원의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과가 그렇겠지만 가장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응급의학과의 매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레지던트 때부터 응급의학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과 특성상 몇 분, 아니 몇 초 만의 처치로 환자의 생사가 갈리는 일도 있기에 저는 일할 때만큼은 평소와 다르게 많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주변 간호사들에게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영쌤 너무 까칠하지 않아? 난 상영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고 해도 간호사들한테 너무 막말하지 않니? 진짜 너무해. 간호사들이 휴게실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일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저를 험담하는 대화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상영쌤 그러는 거 다 자기 일에 사명감이 있어서인데 우리도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자. 어머 어머, 박 간호사만 부처님이지 뭐. 그래, 우리가 나빴다. 그래, 그러고 보니 박 간호사만 상영쌤이랑 한 번도 안 싸우지 않았어? 뭐야? 박 간호사 혹시... 뭐? 밥 잘 먹고 왜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자고.
저와 한 번도 다투지 않은 간호사가 정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뒤에서도 제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나오던 박선미 간호사와 제가 딱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저 잠깐 화장실 좀 가려고요. 그리고 서로 자리를 비켜주는데, 그거 아시죠? 동시에 같은 쪽으로 움직여서 둘 다 가로막히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이 되자 박 간호사도 저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호감이 있던 박 간호사에게 그 틈을 타서 용기를 내어 오픈날 맞춰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주 오프 언제예요? 네, 저 수요일이요. 그럼 그때 저랑 만나서 밥 먹어요. 물어볼 것도 있고. 네, 알겠어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휴게실에서 제 흉을 보는 걸 들어서 그것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고 생각한 낌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아내가 일할 때나 환자나 동료를 대할 때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보통 기분이 태도가 드는 사람이 최악이라고들 하잖아요. 아내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티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거의 저에게는 유니콘처럼 보일 정도로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보느라 지쳐 있다가도 그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졌던 차였습니다. 제가 사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주변에서 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줘도 제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딱 끊어버리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도 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상영아, 너 장가 안 갈 거야? 네 형은 조카까지 낳았는데 너 그러다가 눈 깜빡하면 40 넘어간다? 에이, 엄마. 저 이제 겨우 33인데 무슨 그런 악담을 하세요. 저 사실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래? 정말? 눈이 하늘 끝에 닿아 있는 우리 아들이 웬일이래? 잘 됐으면 좋겠다.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제 기준이 있어서. 아무튼 잘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병원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 왜요? 아니, 그냥 그래, 암튼 만나나 봐.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라는 점이 썩 내키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한 고집 하거든요. 누가 뭐라든 나만 좋으면 밀어붙이는 성격이라서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고 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처음으로 병원이 아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튀지 않는 점잖으면서 편안한 옷차림을 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걸어오는데 그 순간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에 저는 노골적으로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듯이 불편해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상영쌤, 저 사실 가족도 하나 없이 혼자 사는 고아 출신이에요. 이런 제가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랑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과 어울리는 좋은 분 만나세요. 선미씨, 저는 그런 허울들 보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선미씨가 외계인만 아니면 돼요. 그런 세속적인 비교 때문에 제 마음 무시하지만 말아주세요. 누가 뭐래도 제 눈에는 선미씨만큼 반짝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이렇게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나서 얼떨떨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점점 더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도 제 진심을 알고 난 이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 농담에 웃어도 주고 제 안부도 먼저 물어줬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귀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한 후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성격이 변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야, 상영이 요즘 눈에 띄게 밝아진 것 같은데 너 미간에 있던 주름 다 어디 갔냐? 야,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래? 연애를 해서 그런가? 뭐? 정말이야? 야, 그 깐깐한 이상형이 연애를 해? 이야, 대박이다. 야, 누군데? 궁금해? 야, 곧 결혼할 거니까 결혼식에서 봐. 뭐라고? 결혼? 와, 이 자식 완전 그 여자한테 빠졌구만. 야, 오늘 사람 여러 번 놀라게 하네. 그래, 임마. 잘 되길 빌어주마. 저와 절친했던 대학 동기이자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정형외과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새 소문이 번져서 저와 아내가 사귀는 걸 병원 식구들이 아름아름 알게 됐어요. 그때가 저희가 사귄 지 1년 반이 된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내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상영씨, 나는 사실 겁이 나요. 상영씨 부모님이 분명히 반대하실 텐데 나 그런 아픔 겪는 게 너무 무서워. 처음에야 물론 탐탁지 않아 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선미 너 놓칠 생각 전혀 없어.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선미야.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 사실 우리 친엄마를 찾고 있어요. 7살 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아빠가 날 보육원에 맡긴 기억은 있는데 사실 나 고등학교 때 한 번 엄마 만난 적이 있거든. 그때 엄마가 나한테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줬어. 미안하다면서. 덕분에 보육원 나와서도 잘 독립해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아내는 결혼을 한다면 혼주석에 어머니를 앉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던 아내의 친모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고 엄마 번호를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사정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제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예전에 알고 있던 친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끝에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순식간에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저 선미예요. 잘 지내셨죠?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꺼이꺼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런 아내 옆에서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도 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의 친모도 울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가 29이었으니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오길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겁니다. 너무 주체할 수 없이 아내가 울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받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선미씨 남자친구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선미씨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조만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요? 아이고야, 나야 좋지. 반가워요. 나는 아무 때고 시간 되니까 두 사람이 시간 맞춰서 연락 줘요. 이거 선미 번호 맞죠? 네, 맞습니다. 선미 씨가 오랜만에 어머님께 연락드리고 죄송한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지금은 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정되면 다시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내는 마음을 추스리고 혼자 있을 때 전화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흘렀고 그때 저는 장모님과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와는 달리 굉장히 화려한 분이었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둘이서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눈물을 참더라고요. 사위 앞에서 남사스럽게 울고 싶지 않네.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니? 간호사가 되다니 장하다 내 딸. 엄마도 잘 지내셨죠? 엄마는 그럭저럭. 들어보니 장모님은 아내가 연락드리기 1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남편분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사업체는 재혼해서 낳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줬고 나머지 땅이나 건물들은 장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꽤 자산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결혼 소식을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딸 지금까지 엄마가 못해준 거 다 해줄게. 엄마, 우리 딸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는 자주 만나자, 선미야. 이서방, 고마워요. 장모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긴요. 저야말로 선미씨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희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아내도 울음을 멈추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결혼하면 항상 이렇게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선미랑 똑같이 생긴 애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에 고집이 센 걸 부모님도 알고 계셔서 금방 포기하시더라고요. 상영아, 꼭 걔랑 결혼까지 해야겠니? 네, 엄마 아빠. 저 황소 고집인 거 아시죠? 그 여자 말고는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 여자랑 잘 살 자신 있고요.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 아휴, 그래. 누가 널 말리겠니? 그럼 시간 끌지 말고 상견례 진행하자. 그렇게 장모님이 동반한 상견례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던 아내가 알게 모르게 당당해졌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친엄마가 생겼으니까요. 아무튼 그 후로 무난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 당시 제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연애 때도 아내와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선미야, 우리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갖자. 괜찮지? 나도 상영씨 닮은 아이 낳고 싶어. 나 결혼했다고 일 그만두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바로는 좀 그렇고 반년 뒤 어때? 반년? 좋아. 벌써부터 우리 아이 만날 생각에 기대된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아내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와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얼굴 보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병원에 무단으로 결근을 했었더라고요. 상영쌤, 요즘 선미쌤 무슨 일 있어요? 예? 별거 없는데. 왜요? 한 달 전부터 근무 시간 바꿔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결근까지 하고 있어서 걱정돼서요. 그래요?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응급의학과 의사로 지내며 말도 못하게 바빴거든요. 그렇게 아이 낳는 것까지 미루고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던 아내가 무단 결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무단 결근이 저도 모르는 새에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결혼 1년 만에 아내는 병원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오픈날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겨우 통화가 된 아내의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선미야, 너 대체 어디야? 나 지금 엄마랑 동생이... 동생? 처남 말하는 거야?
이부 동생? 처남이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나도 지금 복잡해. 나 엄마랑 청주에 와 있거든?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한 달간 연락도 되지 않고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병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어요. 선미쌤이랑 상영쌤 이혼했다며? 선미쌤이 바람을 피웠다나 봐. 어머, 정말? 선미쌤 그렇게 안 봤는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 말 있다 하긴 해. 어머. 우연히 그런 대화를 듣고 저는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선미 그런 여자 아닙니다. 저희 이혼도 안 했고요. 실없는 소리 할 시간 있으면 환자들이나 신경 쓰세요. 제 말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저도 내심 그 소문이 진실은 아닐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연락이 겨우 닿아도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고만 하니 점점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만 펼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아내는 저와 대화도 거부했어요. 답답했던 저는 아내에게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선미, 너 부부가 뭐라고 생각해? 왜 그래? 나 지금 아무 힘이 없어. 쉬고 싶어. 아내는 제 물음에 귀찮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부부는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 요즘 나한테 뭘 그렇게 감추고 있는 거야?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얘기해줘. 무슨 문제인데? 장모님이랑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다 정리되면 말해준다고 했잖아. 사실 나 너 못 믿겠어.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만 돌고 정말 결혼 후에 너 너무 달라졌어. 내가 알던 선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선미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이혼이라도 하려고? 당신 정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내 동생 문제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는 그렇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 문제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하다하다 심부름센터에 아내 뒷조사를 해달라는 의뢰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취소를 하기는 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내와 대화도 되지 않고 어찌 보면 단순했던 제 머릿속이 터져나갈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했던 이혼이라는 걸 정말로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방? 장모님, 선미랑 같이 계세요? 선미 대체 요즘 뭐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게 선미 지금 수술 들어갔어. 수술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미가 자네 걱정한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 선미 동생이 프랑스에서 수술 끝났나 보다. 이서방,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수술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너무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함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죠.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갈 결심으로 친한 변호사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놈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별거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려보자.
지금은 재수씨 신변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야, 나 진짜 결혼이 이런 거면 안 했어. 미칠 것 같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정확해지면 그때 이혼 소송을 하든 해. 저는 친구의 말에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고 그때부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이제 일상생활 가능해. 뭐? 너 정말 무슨 수술한 거야? 무슨 수술?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다 설명할게. 그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아내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온다던 주말이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호출이 왔어요. 상영쌤, 지금 화재 사고 때문에 응급 환자가 많아서 병원 와주셔야겠어요. 네, 당장 갈게요. 근데 지금 선미쌤이 와 계세요. 예상치도 못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와서 저를 만나기로 한 사람이 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선미가요? 왜요? 보호자로 오셨는데 지금 다른 쌤이 봐주고 계신데 아무튼 빨리 오세요.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화상 환자들은 다른 의사쌤들이 보고 계셨고 그 후에 아내를 찾았어요. 둘러보니 아내가 응급실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였어요. 선미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부르자 아내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동생 좀 살려줘. 동생? 개수작 부리지 마. 나 너 못 믿어. 저도 모르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그렇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아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여보, 진정해. 숨기려고 숨긴 거 절대 아니야. 우선 내 동생 좀 봐줘. 지금 숨을 안 쉬어. 동생? 너 자꾸 이상한 말만. 저는 아내가 서 있던 병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상 위에 있던 환자의 얼굴을 봤어요. 병상 위의 환자와 병상 앞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여보, 내 동생이야. 프랑스에서 온 내 동생. 3달 전에 내가 신장 이식 수술해 주려고 했는데 어떡해. 내 동생 살려줘, 제발. 저는 일단 사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환자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어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하고 사망 선고를 해야 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8시 28분 박혜미 씨 사망하셨습니다. 항상 사망 선고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하니까 더 비통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은 죽은 시신 앞에서 오열을 하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눈 좀 떠봐. 혜미야. 이서방, 사망 선고하지 마. 우리 딸 안 죽었어. 절대로 못 보내. 내가 진 빚 다 갚지도 못했는데. 안 돼. 혜미야, 언니가 미안해. 혜미야. 저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망 선고가 된 시신을 옮기고 나서 아내가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말했어요. 내 동생, 23년 만에 만난 내 동생. 어떡해? 어떡해? 저는 우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내를 일으켜 앉히고 물었습니다. 선미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제 물음에 장모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들어보니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쌍둥이 자매를 낳고 장모님은 아내의 친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놈이 정말 개망난이었어. 툭하면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술 먹고
내가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죽일 듯이 날 팼어.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었다고. 장모님은 그런 상태에서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혼자서 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처제가 7살이 됐을 무렵에 일을 갔다가 돌아오니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동네방네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찾았는데 애들 아빠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다고. 내가 욕이란 욕을 해대면서 당장 데려다 놓으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어. 장모님은 전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수소문을 해서 겨우 찾아가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전 남편도 자식들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이 애들 보육원에 맡기고 중국으로 날랐더라고. 그렇게 장모님은 심장을 도려낸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다가 본인이 악착같이 살아야 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어떻게 연이 돼서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미 고등학생이 다 돼서야 내가 선미가 있는 보육원을 찾을 수가 있었어. 그때 당장 데려오고 싶었는데 재혼한 남편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 선미 볼 낯도 없었고 통장이랑 연락처 쥐어주고 기다렸는데 애가 연락이 없었어. 지도 엄마가 원망스러웠겠지. 장모님은 어찌저찌 제 아내를 찾기는 했지만 아내의 쌍둥이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알아보니 처음 맡겨진 보육원에서 불법적으로 프랑스에 입양을 보냈다더라고요. 장모님은 재혼한 남편과 하던 사업이 대박이 나고 여유가 생겨서 프랑스에 가서 딸을 찾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넓은 외국 땅에서 딸을 찾기는 힘들었대요. 포기하고 살다가 남편 죽고 선미 연락만 기다렸는데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사실 선미 동생도 더 생각이 났고. 그렇게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장모님은 아내의 쌍둥이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보육원에 맡겨진 그 전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에 관한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동생의 존재를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미도 나랑 같이 동생 찾겠다고 전국의 입양시설 다 돌아다녔는데 근데 혜미 걔가 프랑스에서 우리를 찾겠다고 온 거야. 이역만리 먼 땅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던 두 자매가 똑 닮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나? 뭔데요, 장모님? 걔가 한국말을 하더라고. 잘은 못하는데 그 7살에 쓰던 한국말을 아직까지 기억해서 걔가 프랑스로 입양을 가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더라. 입양 부모가 내 딸을 학대했대.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살다가 한국에 있는 가족 찾겠다고 온 거야, 걔가. 어떻게 그런 일이...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이를 입양 보낸 건 그 입양시설에서 돈을 받고 아이를 판 거나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과 처제는 고소를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이서방이 가뜩이나 바쁜데 자기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입 꾹 다물고 그렇게 지냈어. 그러다가 20여 년 만에 만난 동생과 좋은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소송 준비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온 동생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입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 검사를 했대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 날에 아내 동생의 몸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이식 수술을 결정했는데 열어보니 상황이 달라졌어. 수술을 못한다고 의사가 포기하더라고. 시한부 선고를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세 사람은 전국을 돌며 여행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할 타이밍도 놓치고 저는 계속 닥달을 해대니 아내도 혼자서 괴로웠을 겁니다. 동생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다 털어놓기 위해서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결국 처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온 것이었어요. 우리 햄이 불쌍해서 어쩌나. 못난 햄이 만나서 그 먼 땅에서 혼자 고생하고. 장모님의 말에 초점 없는 눈으로 기절한 듯이 앉아있던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여보,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그런 아내를 보고 저는 달려가서 꼭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옆에서 듣던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야, 선미야.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 진작 얘기하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내 아내 선미 일인데. 아이고, 선미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안쓰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때 아내를 의심하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저의 경박한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저희 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제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아내와 꼭 닮은 영정사진 속 처제를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고 제 아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납골당에 처제를 모셨어요. 혜미야, 잘 가.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다가 갈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내 딸 혜미야, 엄마가 이 생에서 못 해준 거 저 생에서 다 해줄게. 엄마 기다려줘. 장모님과 아내는 그렇게 처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죽어서야 본 처제였지만 처제의 삶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불법 입양을 보낸 사례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임에 기부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처제가 죽은 후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던 아내의 곁에서 저는 위로를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도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계속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모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서방, 혹시 따로 나와서 개원할 생각은 없나? 네?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자네 개인 병원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마침 임대 자리가 남거든. 규모도 꽤 커. 100평은 쓸 수 있을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그 자리는 비워둘 테니까 언제든지 써. 알겠지?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개원이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함께 일할 의사들을 찾고 난 후에 결국 저는 결심을 하고 장모님의 건물 한 층을 다 제 개인 병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 병원에 나와서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아내도 일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내도 저도 장모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유전이 무서운 거야. 선미 너 애 둘 낳으면 고생 좀 하겠다.
그 말씀에 웃으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랑 같이 육아할 건데요, 뭐. 걱정 마세요. 어이구, 자네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자네야말로 걱정 붙들어 매게. 선미야,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래? 내가 당장 해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아내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딸이 먼저 나와서 누나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지금 두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내년이면 5학년이 됩니다. 쌍둥이의 남매라서 서로 다툴까봐 걱정을 했는데 둘이 아주 죽고 못 살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부모 마음으로는 이 상태로 둘이 사이좋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니, 제 아내에게 정말 폭풍 같은 삶이 휘몰아쳤지만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저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바람은 다른 거 없어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것뿐입니다. 얼마 전에 처제 기일이라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납골당에 갔는데 사진 속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와, 진짜. 엄마, 진짜 신기해. 아빠, 어떻게 엄마랑 이모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들의 물음에 저희는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나리랑 하리는 이란성 쌍둥이라서 성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데 엄마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이모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야. 이모한테 인사해. 우와,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나리랑 하리 보면서 웃고 있겠다. 혜미야,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처제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납골당에 가면 걱정이 될 정도로 울었는데 이제는 울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때 아내를 오해해서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 오해가 풀리고 아내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더 사랑이 깊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미야,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자. 사연을 적다 보니 제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 가정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날도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